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배출가스 중 산소 측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 측정 방법 중에서 자기식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자기식을 자기풍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목적을 보시게 되면 상자승체인 산소 분자가 자기 내에서 자기화됐을 때 생기는 흡입력을 이용해서 산소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용 범위입니다. 최적 자화율이 큰 가스가 뭐냐 하면 일산화질소입니다. 그래서 일산화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최적 자화율이 상당히 큰 가스에 해당하는데, 최적 자화율이 큰 가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일산화탄소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서는 지금 다시 말해서 자기풍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풍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NO의 영향을 무시하는 경우에서, 아니면 NO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면 제거를 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측정 범위는 0%에서 5.0% 이하예요. 따라서 적용 범위가 실제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분석기구 및 기기에 보시면, 자, 자기풍 방식은 자기 내에 섭입된 산소 분자의 일부가 가열되어서 자기성을 잃는 것에 의해 생기는 자기풍의 세기를 열선 소자에 의해서 검출을 해요.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이고, 반면에 분석계에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느냐면 측정셀, 비교셀, 열선 소자, 자극 정폭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 범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품 분석계는 측정셀이나 비교셀, 열선소자, 자극정폭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동 측정법 중에서 자기식을 자기력이라고 그래요. 자, 상자승체인 산소 분자가 자기 내에서 자기화될 때 생기는 흡입력을 이용해서 산소의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인데, 자, 적용 범위를 보시게 되면 최적 자화율이 큰 가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해요. 그러면 마찬가지 최적 자화율이 큰 가스가 뭐냐면 일산화질소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산화질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측정 범위는 0%에서 10.0% 이하. 그래서 이 내용도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리고 분석 기기 및 기구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먼저 덤벨형 방식이 있고, 그리고 압력 검출형 방식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덤벨형 방식 같은 경우에서는 덤벨과 시료 중의 산소와의 자기화 강도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덤벨의 편의량을 검출을 합니다. 그리고 덤벨형 자기력 분석기는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느냐 하면 측정셀, 덤벨, 자극평, 그리고 편의 검출기, 정폭기로 구성되어 있는 게 덤벨형 방식이에요. 반면 압력 검출형 방식 같은 경우에서는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측정셀, 자극 보조 가스용 조리개, 검출 소자, 그리고 정폭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 덤벨형 방식과 압력 검출형 방식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덤벨형 자기력 분석계와 압력 검출형 자기력 분석계의 구성 요소들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자동 측정법 중에서 전기화학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산소를 측정하거든요. 목적은 산소의 전기화학적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해서 산소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인데, 자, 먼저 적용 범위에 보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질코니아 방식이라는 게 있고 전극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질코니아 방식을 보시면 고온에서 산소와 반응하는 가연성 가스와, 자, 가연성 가스 또는 질코니아 소자를 부식시키는 가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연성 가스라는 것은 탈 수 있는 가스니까 일산화탄소와 메테인이에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라는 게 CO, 메테인이라는 게 메테인이 CH4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질코니아 소자를 부식할 수 있는 가스, 다시 말해서 SO2입니다. 이 두 가지 가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질코니아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질코니아 방식 같은 경우에서는 가연성 가스와 질코니아 소자를 부식시키는 가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데, 여기서 가연성 가스라는 것은 탈 수 있는 성분, 주로 일산화탄소와 메테인, 그리고 질코니아 소자를 부식시킬 수 있는 가스는 SO2라는 거. 그만큼 SO2가 부식을 잘한다는 거죠. 반면에 전극 방식을 보시게 되면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가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해요.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 가스들이 뭐냐면 SO2나 CO2. SO2가 이산화황, CO2가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질코니아 방식 그리고 전극 방식에서는 우리가 방해 물질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방해라기보다는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조건. 그래서 지금 줄쳐 있던 내용 자체의 가스들이 무시됐을 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측정 범위는 0%에서 25.0% 이하로 적용 범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지금 체크되어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질코니아 분석계 같은 경우에서는 자, 구성 요소를 한번 보시게 되면 고온 가열부, 검출기, 정폭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반면에 전극 방식 같은 경우에서는 자, 여기서 전극 방식 분석계는 정전이 전해형, 폴라로그래프형, 갈마니 전지형 이렇게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문제를 한번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네. 자, 문제 43번에 보면 굴뚝배출가스 중에 자동 측정기에 의한 산소 측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자기식 방식은 최적 자화율이 큰 가스, 일산화질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가번의 자기식인 자기풍 방식에서는 덤벨형과 압력 검출형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식인 자기력 방식에서는 덤벨형과 압력 검출형이 있다고 돼야 되겠죠. 그래서 덤벨과 압력 검출형은 자기풍 방식이 아니라 자기력 방식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답은 전기화학식은 질코니아 방식과 전극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답은의 자동 측정기에 의한 방법은 자기식과 전기화학식으로 나눌 수 있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에 보시게 되면 철강 공장에 아크로와 연결된 개방형 여과 집진 시설에 먼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파트가 어디냐 하면 3번에 보시면 먼지의 농도 측정 방법이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1번에서 6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공부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점수를 맞출 수 있어요. 자, 먼저 1번부터 살펴보면 배출가스 중에 먼지 반자동식 측정법을 따르나, 보통 우리가 먼지를 측정했을 때는 반자동식 측정법을 이용해서 먼지를 측정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반자동 채취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반자동식 채취기를 이용해서 측정했을 때는 등속 흡인을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먼지 파트에서 공부했잖아요. 등속 흡인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등속 흡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등속 흡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등속 흡인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와 포집하는 속도 중에서 포집하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해도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포집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야지 많이 포집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입자성 물질에서는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에 비해서 포집되는 속도를 빠르게 하면 관성력이 작용을 해서 입자가 채취가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속 흡인을 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2번 채취 가능 대구경 흡입 노즐. 대구경이라는 것은 큰 노즐이죠. 직경이 큰 거. 보통 10m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흡입관을 측정공을 통해서 측정점까지 밀어넣고 출강에서 다음 출강 개시 전까지를 먼지 배출 상태 및 공정을 고려하여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서 시료를 채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 3번 시료 채취 시에 측정공을 흥겁동으로 밀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통 측정공을 흥겁동으로 밀폐를 보통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는 밀폐할 필요가 없다는 게 또 포인트.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4번과 5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근옥하우스하고 그 다음에 직인 백하우스 두 가지가 있는데, 근옥 백하우스하고 직인 백하우스에서 장이 및 출강, 그리고 용해 정년기에서 유속을 우리가 나타내요. 이 값들은 전부 다 유속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반대라는 경우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먼저 근옥 백하우스에서 장인 및 출강입니다. 이때 값이 20 플러스 마이너스 5리터 퍼 미니트예요. 반면에 직인 백하우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용해 정년기의 속도가 20 플러스 마이너스 5리터 퍼 미니트. 그죠? 자, 그리고 근옥 백하우스에서 용해 정년기에서 속도가 10 플러스 마이너스 3리터 퍼 미니트예요. 반면에 직인 백하우스 같은 경우에서는 장인 및 출강 시 유속이 10 플러스 마이너스 3리터 퍼 미니트죠. 그래서 서로 대각선으로 같은 값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러면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근옥 백하우스에서 장인 및 출강 시, 그리고 용해 정년 시, 또는 직인 백하우스에서 장인 및 출강 시, 용해 정년 시의 유속을 기억을 한 다음에 직인과 근옥의 장인 및 출강 시, 용해 정년기가 서로 반대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잖아요. 따로따로 기억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반대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6번에 보면 한 개의 원통형 여과지에 채취된 1회 먼지 채취량은 2mg 이상 20mg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한 번 1회 먼지 채취량은 2mg 이상 20mg 이하가 된다는 것도 중요하죠. 자, 따라서 지금 체크되어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서 시험에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44번에 보면 철강 공장의 아크로와 연결된 개방형 여과 집진 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 채취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등속 흡입할 필요가 없으며 채취가는 대구경 흡입 노즐, 보통 10mm 정도가 연결된 흡입관을 사용을 한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등속 흡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구경 흡입 노즐이라고 하면 보통 10m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나번 흡입관을 측정공을 통해서 측정 전까지 밀어넣고, 그리고 출강에서 다음 출강 개시 전까지 먼지 배출 상태 및 공정을 고려하여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시료를 채취하여 구한 먼지 농도를 출강에서 다음 출강 개시 전까지의 평균 먼지 농도로 간주한다. 그리고 답은 시료 채취 시에 측정공을 헝겊동으로 밀폐할 필요가 없으며 근옥 백하우스의 경우에 장인 및 출강 시 20 플러스 마이너스 5리터 퍼 미니트의 유속으로 배출가스를 흡입한다 되어 있죠. 맞습니다. 자, 따라서 헝겊동으로 밀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근옥 백하우스의 장 및 출강 시의 유속은 20 플러스 마이너스 5리터 퍼 미니트. 자, 그 다음에 라번에 한 개의 원통형의 여과지에 채취된 1회 먼지량은 20mg 이상 50mg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1회 먼지 채취량은 얼마를 기준하죠? 20 이상 50 이하가 아니고 얼마예요? 2mg 이상 20mg 이하를 원칙으로 하죠. 따라서 이 값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라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부분에서 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체크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4번과 5번에 있는 근옥 백하우스하고 직인 백하우스에서 장인 및 출강 시 용해 정년기의 유속이 서로 반대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내용에 보시게 되면 유리 중에서 황함유량의 분석 방법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유리 중에서 황함유량 분석 방법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분석 방법의 종류를 기억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분석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내용에 보면 유리 중에서 황함유량 분석을 위한 시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분석된다. 자, 연소관식 공기법은 중화측정법이며 방사선 여기법은 기기분석법이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 연소관식 공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식 여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연소관식 공기법 같은 경우에서는 중화측정법, 그리고 방사선식 여기법이라는 것은 기기분석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두 가지로 분석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화적정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면 상당히 쉬워요. 지금 유입되는 가스 자체를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액성의 시약으로 적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내용 자체가 조금 헷갈리는 것을 많이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소관식공기법은 중화적정법이고 방사성식여기법은 기기분석법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다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종류를 보면 연소관식공기법 그리고 방사선식여기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에 따라서 구별을 하느냐면 황함유량에 따라서 구별을 해요. 자, 황함유량이 질량 분율로 0.01% 이상인 경우에서는 연소관식 공기법을 적용하고 반면에 질량 분율이 0.03에서 5.0%인 경우에서는 방사성식 여기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소수점이 예를 들어서 0.01과 0.010의 차이가 뭐냐면 정확성의 차이, 정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방법 검출 한계를 보시면 연소관식 공기법에서는 0.003%, 방사선식 여기법에서는 방법 검출 한계가 0.009%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석 방법이 연소관식 공기법과 방사선 여기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면 우리가 황함유량을 질량 분율에 따라서 0.01% 이상인 경우에서는 연소관식 공기법을 쓰고 0.03에서 5.0%인 경우에서는 방사선식 여기법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하면 유류에 적용이 되는데 적용되는 유류는 원유, 경유, 중류에 주로 적용이 되죠. 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자주 나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면 연료 중에 유류 중에 황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 방법은 어느 것인가? 답안에 방사성 여기법, 자동연속 열탈착 분석법, 답안에 시료 채취 주머니 방법, 라번에 몰린 형광 광도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화면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황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연소관식 공기법, 방사선식 여기법.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뭐가 되나요? 답은 방사선식 여기법이 정답이 돼요. 가장 시험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분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소관식 공기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소관식 공기법은 뭐라고 그랬죠? 중화적정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적정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중화를 시킨다는 것은 적정 용액이 우리가 지금 시료에 반대되는 액성으로 적정을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연소관식 공기법이니까 여기서 연소가 나와요. 연소. 그 다음에 공기를 이용을 하죠. 자, 연소를 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공기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럼 연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온도를 높여야 돼요. 태우는 게 연소잖아요. 그래서 연소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연소 온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도가 나와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연소 온도는 950에서 1100도씨예요. 그럼 950에서 1100도씨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1000도씨 전후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1000도씨 전후, 950에서 1100도씨는 1000도씨 전후로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답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자, 950에서 1000도씨로 가열한 석영 재질의 연소관에 공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면 연소관식 공기법이니까 여기서 일단 연소 온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관이 나오잖아요. 관. 이게 뭐냐면 연소관이거든요. 자, 연소관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뭐를 집어넣어요? 이름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연소관에 공기를 집어넣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연소 온도를 950에서 1000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연소관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측정을 해요. 그게 바로 연소관식 공기법이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면 공기를 불어넣어서 시료를 연소를 시켜요. 그럼 시료를 연소시키려고 하면 공기가 안 들어가면 연소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생성된 황화물. 자, 여기서 생성된 황산화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로 SO2예요. 그러면 과산화수소에 흡수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과산화수소에 흡수를 하니까 과산화수소가 흡수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SO2라는 물질이 과산화수소에 흡수가 됐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H2SO4라는 황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황산이 됐어요. 자, 황산이 되면 우리가 여기서 중화적정을 한다고 그래요. 중화적정. 중화적정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액성을 주입한다고 그랬잖아요. 황산이 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를 중화하면 돼요? 알카리성 물질로 적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카리성 물질로 뭐를 사용하느냐 하면 수산화소듐 표준 용액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제목에서 연상돼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측정 원리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죠. 그러면 기본적인 연소관식 공기법이라는 용어만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나타낼 수 있고, 그럼 두 번째 조건에서 황산화물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뭐를 분석하는 거예요? 황분을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연료 중에 있는 중류 속에 있는 경류 속에 있는 황분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황이 타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SO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SO2가 흡수액에 흡수되게 되면 다시 황산으로 전환이 되고, 그 황산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되는 액성이 되는 표준액 중에서 수산화소듐 용액을 주입을 한다는 게 연소관식 공기법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시된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온도. 자, 온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과산화수소 3%짜리 흡수액. 자, 그리고 적정용액, 수산화소듐용액. 지금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팁에 보시면 다음에 첨가제가 있는 시료에는 적용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는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없느냐면 불용성 황산염을 만드는 경우. 자, 불용성 황산염을 만드는 경우에서는 주로 뭐냐면 BA나 CA입니다. 그래서 BA가 바륨이죠. CA가 칼슘이에요. 그래서 바륨이나 칼슘이 있는 경우에서는 적용할 수 없어요. 왜 불용성 황산염을 만드는 금속에서 사용할 수 없느냐면 지금 흡수액이 녹아야 되잖아요. 흡수액이 녹아야지 수산화소듐 용액으로 적정이 되는데 불용성이라는 것은 녹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소되어서 산을 발생시키는 원소. 다시 말해서 산을 발생시키는 원소가 P가 인이죠. N이 질소예요. Cl이 염소입니다. 얘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산을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황산이잖아요. 황산. 결론적으로 황산이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연소 상태에서 실제로 이 황산이라는 것은 S를 연소를 해서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첨가제에 의해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거하지 않아야 되는 것까지 제거하니까 농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첨가제를 사용을 하는데, 첨가제 사용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타내요. 첫 번째는 불용성 황산염을 만드는 금속. 예를 들어서 BA라는 바륨, CA라는 칼슘, 그리고 연소되어서 산을 발생시키는 원소들. 예를 들어서 P라는 인, N이라는 질소, CL이라는 염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연료용 유리 중에서 황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 방법 중에서 연소관식 공기법에 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이 연소관식 공기법이라는 내용을 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먼저 연소가 나와 있어.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950에서 1100도씨로 가열한 석영재질의 연소관 중에 공기를 불어넣어 시료를 연소시킨다. 생성된 황산화물을 1번에 흡수시켜 황산으로 만든 다음 2번으로 중화적정하여 황 함유량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일단 연소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연소 온도가 나와야 돼. 그죠? 그럼 우리가 뭐를 제거하는 거죠? S예요. 그래서 S를 제거를 하면, S를 연소를 시키면 뭐가 나오느냐? SO2라는 물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황산화물이에요. 이 황산화물이 SO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H2O2를 집어넣어. 이게 뭐예요? 흡수액. 그러면 황산이 만들어져. 이 황산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액성으로 적정을 해요.
그 반대되는 액성이 뭐냐면 NaOH라는 수산화소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자, 1번에 들어가는 거는 흡수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과산화수소 3%짜리. 그 다음 2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적정 용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수산화소듐 표준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다번이 정답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방사선식 여기법입니다. 시료에 방사선을 조사를 해요. 자, 방사선을 조사해서 여기된 황해 원자에서 발생되는 형광 X선의 강도를 측정합니다. 자, 그리고 시료 중에 황화합물은 미리 표준 시료를 이용해서 작성된 검정 곡선으로 구합니다. 자, 따라서 방사선식 여기법에서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방사선식 여기법이니까 당연히 방사선이 나오겠죠. 그럼 그 방사선을 조사를 해요. 그러면 여기된 상태에서 황해 원자에서 발생되는 뭐의 강도를 측정하느냐면 형광 X선의 강도를 측정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형광 X선은 갈로 넣기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는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팁에 보면 실험 결과의 정확성 또는 편차성의 점검에는 황함유량 표준차를 인정하는 표준 시료를 이용하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